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금년도 출제됐던 2024년도 구급 군무원 경영학 기출풀이 과정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내려보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난이도는 상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존 기출 문제에 비해서 문제 자체가 아주 정교해지고 정확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너무 상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난이도가 많은 부분 상향 조정됐고, 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상대적인 확장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돼서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영학에서 넘어서서 철학적, 윤리적 이런 가치 체계까지가 확장 부분까지가 문제에 고르게 출제돼서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했던 학생들 관점에서 보면 7급보다 9급이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7급이 실제적인 경영학이라면 9급 요번 시험은 여타 다른 많은 학문들을 토대로 한 경영학의 기초를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7급보다 9급의 난이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문의 수준이 작년에 비해 많이 상향 조정돼서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는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영자의 의사결정 접근법 중에서 합리성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비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죠. 비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게 쓰레기통 모형이라든지 암묵적 선호 모형이 있었고,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모형은 사이먼의 주장이죠. 만족해 추구. 그 다음에 합리성이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완전 정보화에서 최적화를 도출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완전 정보화에서 목적지향적이고 경제적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만족할 만한 죄송합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만족할 만한 대안을 해결안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만족해를 가져가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만족해를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 되죠. 그래서 합리성 모델하고는 상관없는 건 답은 2번이 되고, 합리성 모델은 조직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고, 문제가 구조화돼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합리성 모델이니까 요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고,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합리성 모델로서 경제인 가설에 기반을 둬서 이상적 의사결정으로서 완전 정보화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관리인 모형이 결국에는 사이먼이 주장했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모형으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수집 비용 등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든지 인간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만족해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니까 여기서 답은 확실하게 2번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여러분들 다각화 다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출제됐는데, 관련 다각화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라. 그런데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저성장인 경우 이 시장에서 관련된 기타 제품이나 산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해서 새로운 걸 모색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다각화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집중적 관련 다각화와 기존 고객층에 소구하는 형태의 수평적 관련 다각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다각화는 전략적 적합성을 가진 사업으로 확장 시 주로 사용되는 전략인데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의 원천 제공이 가능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저성장인 경우에 현재 제품하고 연계된 신제품 또는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제품을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확장을 도모할 때 주로 쓰이는 전략이 이런 관련 다각화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은 뭐 지문별로 한번 살펴보면 기업이 현재 제품 시장의 포화 상태인 경우 현재 제품이 포화 상태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시장 개발 또는 현재 시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제품 개발 전략 이 두 가지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제품 판매 주기가 현재 제품의 판매 주기와 서로 보완될 때 제품의 주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비관련 다각화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유통 경로를 신제품 출시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거 역시도 뭐 전방 통합 같은 걸 통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관련 다각화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는데 기존 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로 다각화시키면 관련 다각화, 무관한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시키면 비관련 다각화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관련 다각화는 기존 상표, 시설, 기술,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거고 비관련 다각화는 자금이라든지 수명주기, 자금 포트폴리오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로서 실질적으로 관련 다각화는 규모의 경제, 전문성, 시너지 효과, 운영 효율성 증대, 규모의 증가에 따른 경쟁 지위 상승과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형태라면 비관련 다각화는 위험을 분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 비용 절감, 현금 관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뭐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주고 있는 게 이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에 보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화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판매자 관점에 포피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포피 전략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포피예요. 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것으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구매자나 소비자 관점에서 보자. 근데 이때 구매자나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포C와 포A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포A에 대해서 물어봤죠. 포A는 기본적으로 수용성, 가용성, 접근성, 인지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요거를 몰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포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프로모션 촉진은 뭐예요? 포피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았으면 좀 더 확실하겠지만 몰라서도 일정 부분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목표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묶음이에요. 근데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가 조금 더 진화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고객의 기대치를 높으면 고객은 그걸 수용하겠죠. 그의 수용성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제품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고 코스트는 비용적 가치 그 다음에 포피에서는 제품을 얻은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기업 입장에서 책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이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편리성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도라고 하는 거는 특성에 대해 알고 재구매할 것을 상기하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정도는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하튼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성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일정한 결과물로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측정은 기업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에서 아웃풋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성과를 측정해서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자주 처리되는지를 주목한다. 실제적으로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가져왔느냐지 얼마나 자주 처리하냐, 반복성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과 측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프로세스 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풋 대비 아웃풋에는 고객 만족도라는 거를 아웃풋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해주는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측정과 연계돼서 우리가 성과 측정 지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점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목표 달성, 성과 개선 기회 제공, 의사결정 지원,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때 효율성과 생산성은 프로세스적 접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직원의 동기부여 수준, 투명성과 의사소통, 목표 설정 계획의 수립, 지속 가능성과 혁신 지원, 리더십 평가 발전, 기업의 평가와 투자자 관계의 강화 부분까지가 성과 측정의 기본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직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1번 기계적 접근은 경제학 중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 같은 개념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뭐 이런 것들과 게임이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적 오류 이런 것까지를 파악합니다. 반면에 기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도구적 전문화, 그래서 테일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접근은 심리학 중에서 임상심리학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운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설계하자. 이게 지각운동적 접근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접근은 조명이나 공기, 장소와 작업 시간보다 작업 자체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상황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용어적인 측면의 뉘앙스로 잡을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직무 설계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시하기 때문에 잘 안 다루는데 경영학의 이론적 발전 과정 속에서 직무 설계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계적 접근 아까 살펴봤듯이 심리학적 접근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형태가 행동경제학인데 기계적 접근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기반을 둔 직무 전문화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접근은 인상심리학이 아니라 동기 유발 요소들을 고려해서 직무를 설계하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건데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직무 충실화 설계와 그 다음에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직무를 확대 쪽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접근은 직무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물리적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뭐 실제적으로 제가 요번 군무원 시험 대비해서 올해 있었던 노무사 시험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텍스트 마이닝은 주로 대량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핵심 요약을 추출하고 패턴을 발견하도록 한다. 근데 구조화된 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은 비구조화된 비정형적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특정한 패턴을 추출해내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이. 그리고 나머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OLAP이라고 하는데 OLAP.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기준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웹 마이닝은 웹 컨텐츠 마이닝,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으로 구분되는데 웹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웹 자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 프로파일, 추세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응용한 건데 그 활용 분야에는 정보 필터링, 경쟁자와 특허 기술 그리고 기술 개발 등의 감시, 이용도 분석을 위한 웹 액세스 로그 마이닝, 브라우징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아래와 같은 분야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게 이제 분류하고 군집화시키고 연관성 잡고 연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측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이런 형태로 획득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상 현금 흐름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너무 쉽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죠. 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 투자, 재무가 아닌 건 뭐예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오랜만에 보는데 이익잉여금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 수익의 비용의 세부적 내역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익 같은 거 개념이고 수익과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포괄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보유에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배당을 지급하지만 이익잉여금 자체가 그 현금 보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항상 일치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초래하는 주된 항목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거기서 남아 떨어뜨리는 이익도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 증가할 테고 감소를 초래하는 거는 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배당이 나가니까 뭐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재투자 또는 향후 사용을 위해서 보유하는 이익의 일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기회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무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수익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결국에 이러한 떨어뜨려 남겨놔야 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의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수준은 배당이 많아지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높을수록 배당금 지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고 나아가 배당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을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익잉여금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 특정 회계기간 동안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건 포괄손익계산서고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수익성, 투자 보유 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이익잉여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이익을 기록한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울러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항목이죠. 자산 항목인데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연관관계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익잉여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명백히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단 현금 배당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되고 즉 배당을 결의한 경우 분개할 때 차변에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세금이 감면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보시면 항상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기 순이익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뭐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우리가 뜻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경상적인 영업활동,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에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 생긴 결과로 우리가 봄으로써 또한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적 자체가 조금은 틀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상법 이외의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타 법정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결손 보정 적립금 등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임의 적립금들이 포함되고 차기 2월된 이익잉여금 또는 차기 2월 결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보시면 공급사슬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하우리의 공급사슬을 보기도 하지만 이거 또 오타가 하나 있네요. 효율적 사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사슬, 신속 대응 사슬, 대응 사슬, 그다음에 민첩 대응 사슬 같은 개념이 되는데 뭐 실제적으로 공급 사슬은 제품을 제조해서 고객에 전달하는 기업들의 집합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집합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업들이 공급 사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체 참여 기업들은 원재료 공급자, 부품 생산자, 제품 조립자, 도소매 사업자, 운송업자 등이 포함하는데 파트너십 사슬은 공급 사슬의 거래 파트너들 간의 계획, 예측, 재고, 보충에 있어서 상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것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공급 사슬의 관리 기법이면서 공급자 관리 지침입니다. 이 자체가 일정한 사슬의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 1번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럼 나머지들을 좀 보시면 뭐 공급사슬에서 효율적 공급사슬을 우리가 ECR이라고 그러는데 뭐 필수제 기능성 제품 같은 거죠. 그래서 식품업체 등과 같은 기능성 제품의 공급사슬 구조조정과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 증대 목적으로 구성되는 공급사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 사슬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ECR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뭐 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과 향상시키기 위해서 린에서 사용하는 뭐 GT의 개념에 그래서 비용 최소화, 비용
그 쓸데없는 낭비의 제거에다가 그리고 빠른 연구개발 통한 가치 증진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낭비는 제거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본적인 린의 원칙을 활용해서 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슬을 만들자. 그게 린 사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속 대응 사슬이라는 거 우리가 QR이라 그러는데 섬유 의료업계 같이 뭐 패션적인 제품들 있죠. 유행성 제품들. 이런 경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제휴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슬을 만들어내자. 이게 QR, 뭐 신속 대응 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이에요.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으로서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네요. 뭐 이런 건 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답은 뭐 가족이죠. 가족은 중고 집단, 사회 집단, 사회 신분, 역할 이런 것들과 함께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학습 가치는 개인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뭐 학습과 가치는 완벽한 심리적인 측면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적 요인이죠. 근데 이러한 개인적 요인에 라이프 스타일은 AIO적 특징을 반영시켜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차원의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전부 다 심리적 요인이고 개인에 의한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가족은 사회적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판단 내리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직장 내 교육 훈련 OJT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여러분들 이런 건 OJT하고 OFJT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워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필요성 분석이죠.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 친밀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OJT 형태의 도제식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훈련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OJT의 단점이 되죠. 근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다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근데 필요성 분석은 OJT, OFJT 전부 다 여하튼 간에 교육 훈련 모든 거에서는 필요성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많은 종업원에게 통일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는 OFJT의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소유 중심의 경영에서 기업이 커지면서 여전히 소유 중심에서 고용 경영자들이 나오는 형식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소유주는 대주주 형태로 남으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리 상태에서 형식적 분리로 그다음에 실질적 분리로 나타나는데 이 소유주의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문 경영자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출자자인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기업과 경영이 분리시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자본가와 종업원을 분리시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일반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분리한다? 그것도 여기에는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자인 소유주와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네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는 감가상각법이 대표적으로 가속상각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자산의 감소 원인이 진부화나 부적응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는 게 결국에 가속상각법이에요. 가속상각법이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을 많이 산출하다 보면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기계가 닳겠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
정액법은 매회기간 정액 일정 금액을 상각하는 거. 이중채납법은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2배를 정해서 정률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기술 혁신이 급속한 상황에서 기계 설비의 내용 연수 총 생산액을 예정할 때 경제적 감가상각을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부와 부적당 등의 요소를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가속상각이라는 거는 이미 도입된 설비가 조기에 진부화된다라고 보고 기업의 손실이 되는 미상각 잔액을 근소하게 줄이는 동시에 가속상각에 의해서 조기에 유보된 상각 자금에 의해서 새 설비를 도입 확장할 수 있도록 경영자를 자극하고 의욕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게 이 가속상각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이용 정도를 고려해서 예상 조업도나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특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산정하는 회계상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한 게 일정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연도에 할당해서 자산의 가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14번 문제 살펴보시면 개인이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태도, 문제 뻔한 거네요. 태도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여러분들? 인지, 정서, 행동 내지는 행위죠. 관계적 요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태도를 구성하는 3요소의 인지는 신념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서적 요소는 감정, 그 다음에 행위적 요소는 행동하려는 경향으로서 표출돼서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본 비용과 성격이 다른 용어를 찾는 건데 평균 수익률은 투자에서 걷어들인 이익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본 비용이 아니고 할인율은 최소한 그만큼의 대가로 지급하는 채권에서는 금리 같은 거고 필수 수익률이 이제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그 투자한 것만큼 요구되는 수익률. 그래서 그만큼 줘야 되는 거고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뭐 평균 수익률은 연도별 수익률을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 건데 자본 비용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이란 개념이 뭐냐라고 우리가 짚어보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요구 수익률이죠. 필수 수익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만큼 수익을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기대 수익률.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금리를 책정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선택하지 않은 대체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건데 고려되는 위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위험만큼 나는 요구하는 게 생기겠죠. 그럼 기업은 그게 자본을 조달한 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 수익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이만큼이 우리가 조달한 비용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그래서 지수 가격 결정법은 기본적으로 총 원가, 원가 비율을 이용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고, 비용 가산 가격 결정은 생산 원가 일정한 가산액이나 가산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업 마진 가격 결정은 상품 회전율, 상대적 수익 기준 이게 아니라 공업 마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공업 마진이라는 거에 가격과 변동 비용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지출이 0이 되는 거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손실이나 이익이 나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3번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 가격 결정법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총 원가와 원가 비율을 이용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비용 가산 가격 결정은 생산 원가에 특정 가산액을 더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주로 와인 같은 거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 마진 가격 결정법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고 남은 금액 공업 마진이 고정비를 커버함으로써 가격이 책정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임 코스트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가와 직접적 인건비만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에 따른 가격 결정은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 결정. 그 다음에 목표 이익에 따른 가격 결정은 손익분기의 개념에 기반을 둬서 목표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도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성과 측정에 대한 특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신뢰성이란 측정 결과가 실제 성과 얼마나 제대로 평가했는지 정도를 보는 건 뭐예요? 타당성 또는 정확성의 개념이죠. 그러면 신뢰성은 뭐예요? 성과 측정의 기준이 일관된 게 보여줌으로써 그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해주는 거죠. 항상성, 일관성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적합성은 성과 관리 시스템이 조직의 전략, 목표, 문화와 부합되는 직무 성과를 끌어내는 정보를 말하는 거고, 수용성이란 받아들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성이라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뭐 1번이 되는데, 성과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퍼포먼스 매저먼트에서 중요시 다루는데, 성과 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능의 수행 결과를 표준과 비교해서 생산성을 평가하는 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투입에 대한 산출과 정책 효과 비율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과 측정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비교와 한 기관 내에서의 통시적인 비교까지들 활용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국어 시간 같은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18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진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오타가 하나 있네요. 완전 자회사입니다. 완전 자회사를 이용한 시장 진입을 통해 관리자를 표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리자들이 표적 시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의 전방 통합은, 전방 통합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가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업스트림이 아니라 다운스트림 활동으로서 하향 활동의 합작 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고, 조인트 벤처는 일반적으로 완전 자회사에 비해 협력해서 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전략적 제휴의 단점, 미래, 현재 혹은
제휴 맺었던 회사가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여러분들 이 문제와 상관없이 전방통합의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유형자산을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뭐 감가상각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미와 상각, 즉 보상해서 처리한다는 의미, 가치 감소와 보상이라는 게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게 감가상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보다는 그걸 통해서 가치를 평가 내려서 보상적 측면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비용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동안에 감소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향후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아니라 세금 절감 같은 거고요. 자산의 취득 원가를 체계적으로 각 회계 기간마다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감가상각이란 가치 감소하는 만큼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과정을 거치는데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 감소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무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은 4번으로 판단 내리시고 그 다음에 20번 브랜드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브랜드 확장은 현재 브랜드명을 그래서 기존 브랜드로 신제품 범주의 신제품의 새로운 제품 범주 그러니까 현재와 상이한 형태의 신제품에 나 수정 제품으로 확장하는 거 맞는 얘기고 복수 브랜드는 동일한 제품 범주 내 여러 개 브랜드를 도입하는 거죠. 음료수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는 신제품에 사용할 적절한 기존 브랜드명이 없을 때 새로운 브랜드 명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죄송해요. 오타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 확장은 기존의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 범주로 확장하는 거다. 에이, 기존의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으로 확장하는 건 뭐예요? 브랜드 카테고리 범주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라인 확장은 뭐예요? 기존 브랜드를 유사한 신제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 범주가 아니에요. 유사 제품 범주의 신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패밀리 브랜드 전략은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시면 아프리카에 진출한 어떤 한국 기업의 경우 그 국가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관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준에서는 터무니없는 저임금일지라도 그 사회에서는 윤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영윤리관은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적 윤리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이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타당한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윤리 문제에 대해 다수가 혜택을 본다면 그건 윤리적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정의론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비슷한 성과를 올리고 비슷한 책임을 지는 종업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성별, 성격, 인종, 개인적 선호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정의론적 윤리관이 돼요. 근데 뭐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긍정적 측면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동등한 급여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잘못하면요. 무사안일주의 혁신성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수자 보호라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론적 윤리관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말할 권리, 양심의 자유 같은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그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호의 장점은 있어요. 근데 성과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더 보호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죄송해요. 자꾸 오타가 있어서 주장은 자칫하면 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윤리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의 권리 보호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점포를 임대하여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유통주식회사에서는 에어컨을 대당 180만 원에 구입해서 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료는 매월 100만 원이고 영업용 직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가 매월 2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주어진 자료들만 고려할 경우 월간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Q는 P-VC분의 FC인데 이때 FC로 볼 수 있는 게 고정비용 매월 나가는 임대료 있겠죠. 100만 원 플러스 감가상각비 매월 지출되고 있죠. 20만 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P-VC에서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죠? 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뭐 구입한 게 매달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이번 달 구입 비용 뭐 나가는 거죠. 180만 원이 나갔네요. 변동비로서. 그러면 20만 분의 120만이니까 뭐예요? 6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매달 6대 이상은 팔아야 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수평적 조직구조. 수평적 조직구조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동등한 대우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휘, 지휘 명령 계통이 단순하고 책임, 의무, 권한이 통일적 기속이 명확한 거는 명령 일호나 명령 계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수직적 조직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수평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직공에 대한 작업 지도가 쉬워 미숙련공 활용할 수도 있다. 수평적으로 개별적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직능 부서 내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직능 부서 내에서 작업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선임의 지도로 직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의 장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 잠재적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잠재적 창의성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먼저 해설부터 설명드릴게요. 잠재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 방법으로 현실화시키고 한 가지 지식을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나 사고로 연관시켜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런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지만 뭐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해서 뭐 독창적이기만 해서는 창의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됐을 때 그 창의성이 실현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실현이 될 때 이게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문성의 기본을 두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능력이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뭐 과정에서 능숙하게 하는 것도 창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 자기효과성, 긍정성은 개인의 창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성은 바람직한 많은 개별적 특성과 관계가 있어서 윤리와 상관관계가 높다. 사회가 수용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윤리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 특성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그게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바람직한 많은 개별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하고 상호작용해서 맞아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거 자체가 잠재적 창의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바람직한 많은 개별적 특성만으로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판단 내리셔야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즉 창의성은 바람직한 많은 개별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불릴 만한 아이디어나 업적은 한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어우러져서 빚어내는 상승작용의 결과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창의성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독창성, 가치, 실현성이라고 하는 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창의성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와 역사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이 등장했었어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과 결합되지 않은 사장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사회에서 실현될 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 비로소 창의성이 구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보시면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전재고가 뭐죠, 여러분들? 불확실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세일 행사 기간과 같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 예상재고죠. 계절적 수요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나 생산 문제가 일어나서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뭐다? 안전재고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이 구매나 생산을 하고 다음번 구매나 생산할 기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재고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기재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기재고, 다른 말로 순환재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이나 공급 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거, 이거를 비축재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상재고와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이거는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좀 전에 제가 했지만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상재고, 그 다음에 기업 구매 순환재고 사이클 인벤토리, 그 다음에 비축 예상재고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2024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해 봤는데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이 돼요. 특히나 기초 개념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응용적 관점 이런 것보다 기초 개념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좀 더 깊이 있게 따져주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험이 군무원 경영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